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어제 아리셀 공장과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하기로 했는데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손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건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앞선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사망자들의 추가 신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찰도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상당히 내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곳들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어제 압수수색을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아리셀 공장 인력 공급업체 메이셀, 회사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두 기관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는 각 기관이 관련자들을 각자 입건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인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전원 출국 조치까지 됐거든요.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까? 경찰은 아리셀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이 중 3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이 화재 발생과 피해 확대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전제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그 결과와 이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인과관계를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반된 이유는 반복된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회사 대표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회사 등의 처벌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회사나 대표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평소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는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두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다하였는지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동시에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지금 화재가 난 아리셀뿐만 아니라 지금 인력 파견 업체에 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지금 아리셀과 인력 파견 업체 간에 누가 지금 인력을 업무 지시를 했느냐를 두고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일단 아리셀은 파견 업체에서 관련 지시를 하였다는 입장이고 파견 업체 메이셀은 우리는 인력 공급만 할 뿐이지 현장에 출입하지도 않는다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급인지 파견인지는 금세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도급은 이 하청업체가 업무 지시를 하는 관계이고 이 파견은 원청업체가 업무 지시를 하는 관계인데 근로자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누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는 금세 드러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아리셀이 도급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파견을 받았다면 아리셀뿐만 아니라 메이셀 모두 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32개 업무에만 파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로 볼 소지도 있어서 양 업체 모두 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아리셀이 도급만 받은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경우에 한정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아리셀이 도급을 한 관계였다면 모든 업무를 메이셀에 맡겨두었다는 취지인데 그때는 아리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비껴나갈 소지도 있어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지금 다른 게 법적인 좀 책임에서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관돼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력 파견 업체의 주소,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주소가 아리셀 공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문제가 좀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인력 파견업을 운영하면서도 제조업으로 등록하면서 그 주소지도 아리셀에 주소 등록을 해두었다. 공교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정컨대는 아리셀과 메이셀이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급 또는 파견으로 상황 설명을 달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위장 하도급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위장 하도급이 문제되는 이유는 사실은 근로자 파견임에도 불구하고 도급 또는 위탁의 형태를 취해둘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법상 각종 규제를 비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 의무도 회피할 수 있고 대상 업무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장 하도급을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것 아닌가 이 부분도 풀어나가야 할 중점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파견과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도 다른데 사고 당시에 아리셀에서는 이 파견 인원 명부가 소실돼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력업체에서는 파견 때마다 이메일로 명단을 보냈었다 주장을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과 더해서 아리셀에서 또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네네. 그럼 이 부분들이 좀 파견을 숨기려 했던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파견을 당장 숨겨야 이익을 얻는 측은 메이셀이 아니라 아리셀입니다. 아리셀이 화재 발생 직후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입장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황상으로는 메이셀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견 내역을 이메일로 다수 전달했다면 이 부분은 사실 파견으로 보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견을 하면서 아리셀이든 메이셀이든 특례 고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사망한 근로자 다수가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이 대부분은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거나 방문 취업 H2 비자를 발급받고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문 취업 H2 비자를 발급받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 고용 확인서를 고용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회사 모두 이 고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 회사 모두 관련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근로자가 다수 사망한 사건인데 리튬과 관련된 폭발 사고는 여러 번 발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외국인 근로자를 위장 하도급 형태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파견을 반복해 왔다. 이 부분은 예. 하급 업체 또는 일용직에게 위험의 외주화를 반복해 왔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되는지 좀 살펴봐야겠고. 자, 그리고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 소방당국이 이 아리셀의 화재 예방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 실제로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까지 좀 했다라고 지금 네네.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중 처벌의 어떤 요소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해서 평소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방당국이 지난 3월에 이 공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3동, 실제로 이 사건 화재는 3동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3동을 일컬어서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이라고 콕 집어 지목을 합니다. 나아가서 3동 제품 생산 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음이라고 지목하고 나아가서 리튬도 지목해서는 리튬 1000kg, 990kg 저장소 2개소, 화재 시 삼류 위험물 저장소 내 방수 금지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소는 상당한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물질이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주의 사항까지 지목해둔 부분인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 두었는지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소방당국도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상의 소화기와 다른 별도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의무를 고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조치는 후속 조치로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소방당국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 등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이 손흥정 손축구 아카데미의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거든요. 어떤 사건입니까? 손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손흥정 감독과 그 산하 코치 2명이 최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3월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아동이 코치들과 손 감독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내지는 욕설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코치로부터는 허벅지 부위에 코너킥 봉으로 맞아서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손 감독으로부터는 반복적으로 욕설을 당했으며 다른 코치로부터는 엉덩이 종아리를 맞고 구레 나루스를 잡아당기는가 하면 머리 부위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송 감독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달리기에서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가 돼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한 사안이다라고 네네네네. 하는데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의가 되었다면은 이게 네네. 체벌이 아닌 것인지 이게 어떻게 체벌 정도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 감독은 나름 엄격한 훈련의 기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체벌도 전제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해 폭행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 상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아동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감독이나 코치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해왔을 때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서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욕설까지 용인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아동학대 처벌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대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과거에 손흥정 감독도 이제 아들 손흥민 선수를 훈련할 때 본인이 이제 많이 때리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아들을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한 시민이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 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손 감독이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과거의 일화를 소개한 부분인데 그만큼 엄격한 훈련 방식을 고집해오고 체벌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인지 시대의 변화와 법의 기준을 인지하지 못했고 제 방식대로만 훈련을 감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 감독은 이 학부모들에게 내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뭐 약간의 이제 체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사전에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손 감독과 코치 2명의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아동 학대의 범위는 상당히 폭넓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사기관과 재판 실무에 따르면 아동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그 학대 유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아동 학대 포섭하는 범위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반 사정에 비춰보아 통상 아동 학대 사건이라면 형사 처벌을 고집하기보다는 아동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아동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부모나 교사가 아동 학대를 감행했을 때 굳이 형사 처벌을 고집하기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부모, 교사 그리고 아동이 다시 온전한 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손 감독 측과 이 아동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아동 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을 하면서 고소를 당했는데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CCTV로 감시를 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보든컴퍼니 전 직원 2명이 강영욱 부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해 공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했는데 다만 CCTV 감시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고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직원들은 2018년에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치를 열어보고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강영욱 씨 측, 구체적으로는 강영욱 아내가 항변하기로는 일부 직원들이 부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료 직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해서 부득이 주의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 메신저를 회사가 열람한 부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내 메신저 앱의 약관에 따르면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내 메신저라면 회사 업무 진행상 그 내용을 탐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다거나 과거의 업무 진행 방식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회사의 이익이 구성원의 권리를 명백하게 우선한 경우에 한정해서 사내 메시지를 열람해서 공개해야 하는데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강용욱 씨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 유포 또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는 이제 피소 사실과는 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최근에 입장을 밝히면서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사실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긴 합니다만 허위사실 유포 자체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 근거가 있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공익 목적인지도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막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수사기관이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와 같은 쟁점이 불거지면서 고소인이 원하는 만큼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인 쟁점을 풀어 나가야 할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사건들 짚어봤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